저 여자가 도둑이에요. 제 다이아 목걸이를 훔쳤어요. 태양호텔 로비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VIP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의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프런트 유니폼을 입은 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정말.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가방 확인하겠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번쩍이는 다이아 목걸이가 나왔어요. 2억 원짜리였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죠. 4년간 최우수 직원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호텔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끌려가는 여자. 바로 그때 로비 구석 소파에 남루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노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까지만 해도 연희는 그저 외로운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해고 통보를 받기 사흘 전,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연희는 몰랐어요. 자신의 외로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박연희는 태양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하게 다린 유니폼. 4년째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성실한 직원이었죠. 로커룸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연희야, 오늘 VIP 손님 온대. 서지원 씨. 서지원? 연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성건설 회장 딸. 그리고 민재의 약혼자 후보였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 조심해. 지난번에도 너한테 트집 잡으려고 했잖아. 괜찮아. 손님이니까 최선을 다해 응대하면 돼. 연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오전 10시 프런트 데스크. 연희는 체크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죠. 어떤 손님에게도 차별 없이요. 한 외국인 손님이 길을 물었어요. 영어였습니다. 연희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지도까지 그려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죠. 손님이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은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죠. 노인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희를 관찰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연희는 눈치채지 못했죠. 오후 2시 로비 입구가 열렸습니다. 서지원이 들어섰어요. 명품 드레스에 하이힐, 선글라스를 쓴 채였죠. 뒤에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라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지원은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요. 연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원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연희가 프로답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씨 맞죠? 지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고객님. 민재 오빠 요즘 어때요?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죠. 연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크인 도와드릴까요?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프로페셔널하네요. 좋아요. 체크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카드키를 받았죠. 지원이 가방을 열었어요.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했지만 다시 닫았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요. 2400호실이죠? 잘 부탁해요, 연희 씨. 지원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돌아서며 한 번 더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연희는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진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연희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을요. 오후 3시, 연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민재였습니다. 문자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희야, 조심해. 지원이가 너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아. 아버지가 두 집안 결혼 밀어붙이는데 지원이가 내가 방해된다고. 연희의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관리자가 연희를 불렸습니다. 박연희 씨, 2400호실 룸서비스 좀 가져다 줘요. 샴페인 주문하셨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연희는 불안했지만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샴페인을 트레이에 담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400호. 서지원의 방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연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스위트룸이었어요. 지원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며 웃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직접 왔네요? 고마워요. 샴페인 어디에 놓아드릴까요? 테이블에 놓고 가요. 연희가 테이블에 샴페인을 내려놓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원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 목걸이 못 봤어요? 목걸이요? 응. 다이아 목걸이. 분명 여기 뒀는데. 지원이 일부러 주변을 둘러봤어요. 침대, 소파, 화장대. 이상하네. 분명 있었는데. 그리고 연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혹시 당신이? 저는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방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연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가방을 보여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는 게 더 이상했으니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연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립스틱, 손수건. 그리고 그 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연희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이게 왜? 지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내 목걸이 훔쳤어.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복도에서 보안요원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연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가방에 넣은 걸까요?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연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요. 한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로비로 내려갑니다. 매니저님, 대기 부탁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연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객실 문들이 열렸어요. 투숙객들이 고개를 내밀며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서지원도 함께 탔어요. 거울에 비친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서 지원이 차갑게 웃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였어요. 로비는 VIP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체크인하는 사람, 라운지에서 차 마시는 사람, 미팅하는 사람들. 최소 50명은 있었어요. 서지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도둑이에요. 제 다이아 목걸이를 훔쳤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동료들도 놀라 쳐다봤어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원이 손가락으로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직원이 제 방에 룸서비스 가져왔을 때 제 목걸이를 훔쳤어요. 2억 원짜리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어요. 세상에, 호텔 직원이? 다른 손님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요. 조심해야 해. 연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매니저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박연희 씨,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럼 가방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확인하세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밀었어요. 매니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화장품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죠. 그리고 가방 밑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다이아 목걸이였어요. 로비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요. 한 손님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따라 찍었죠. 연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이게 왜? 누가 넣은 거예요? 저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목걸이는 연희 가방에서 나왔어요. 지원이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불러주세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연희를 봤어요. 박연희 씨, 일단 사무실로 가시죠. 매니저님,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동료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조차 연희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구석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파카를 입고 낡은 신문을 들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신문 너머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노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연희는 사무실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의 수군거림이 차단됐어요. 하지만 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인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연희 씨, CCTV 확인했습니다. CCTV요? 네. 당신이 2400호실에 들어가는 장면, 가방을 만지는 장면, 모두 찍혔습니다. 연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 가방 안 만졌어요. 그냥 룸서비스만 놓고 나왔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어요. 객실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연희가 룸서비스를 놓고 잠깐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도 때문인지 마치 뭔가를 가방에 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박연희 씨,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서지원 고객의 비서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비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된 함정이었어요. 인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연희 씨, 오늘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팀장님, 저는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단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고객 재산 절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변명 말고 짐 싸세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보안요원, 짐 싸는 것 감시해 주세요. 연희는 로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안요원이 뒤따라왔어요. 마치 범죄자 감시하듯이요. 사물함을 열었어요. 4년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수사원 상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 손님들이 써준 감사 편지, 모두 상자에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위로하는 손길도 없었어요. 수진이 잠깐 눈을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둑과 친구였다는 게 부끄러운 거였죠. 연희는 상자를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렸어요.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연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죠. 노인은 속으로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연희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동료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6개월 전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로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태양호텔 로비 오후 3시였어요. 연희는 평소처럼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손님들을 응대하며 밝게 웃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저분 쓰러지셨어. 연희가 재빨리 데스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대리석 바닥에 한 노부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한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누가 119 불러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움직여도 돼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침착했어요. 재빨리 노부인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19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주며 기도 확보를 했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응급처치였죠.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천천히요. 노부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35살의 남자 강민재였어요. 민재는 태양호텔 그룹 전무였지만 그날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투숙객처럼 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희를 보는 순간 그런 건 잊어버렸어요.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연희는 끝까지 노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부인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죠. 연희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노부인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소, 아가씨. 정말 고맙소. 그 후로 민재는 자주 호텔을 찾았어요. 일부러 로비 근처를 배회하며 연희를 지켜봤습니다.
연희는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비싼 옷을 입은 손님에게도 소박한 차림의 손님에게도 차별 없이 웃으며 응대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재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체크아웃하며 연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저녁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연희는 놀랐어요. 고급 정장의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낯설었죠. 저요? 민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커피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민재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5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민재는 연희의 따뜻함에 매일 감동했습니다. 연희는 민재의 진심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죠. 가족이 없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 다리를 걸으며 민재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의 당신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민재 씨, 결혼하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한남동 저택, 거대한 서재였습니다. 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말해보거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민재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연이라고 합니다. 태양호텔 프런트 직원이고요.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혼자 장학금 받아 대학 나왔습니다. 탁!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쓰러지며 뜨거운 액체가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고아를 며느리로 들여? 아버지, 연희는 누구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함으로 결혼하나?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게 결혼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태준이 비웃었어요. 사랑? 그런 걸로 평생을 사나? 아버지도 예전에 사랑하셨잖아요. 순간 태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45년 전 수연이라는 여자가 떠올랐어요. 가난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첫사랑. 비 오는 날 작은 우산을 함께 쓰며 걷던 그 여자.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딸 수아도 떠올랐습니다. 25살 봉사를 좋아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던 딸.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수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태준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태성 회장한테 연락해. 태성건설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우리 집안과 혼담 진행하자고 해. 민재와 서지원. 비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지만 도련님께서 다른 분을 사랑하신다고. 상관없어. 가문이 우선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만약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요. 하지만 먼저 서지원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재벌가 딸로서 연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태주는 모든 걸 지켜봤어요.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요. 해고 이틀 후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울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큰 짐을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었죠. 연희는 원룸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어요. 옆집 가족이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연희는 커튼을 닫았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명절 음식은 하나도 없었죠. 연희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작은 테이블에 앉아 먹었어요. 옆집에서는 명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음식 만드는 소리. 연희는 라면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가족란은 비어 있었어요. 동료들 번호도 지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연락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민재의 번호가 보였어요.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헤어졌으니까요. 그날 밤 연희는 민재에게 전화했었어요. 해고당한 날이었죠. 민재의 목소리가 급했었습니다. 연희야, 무슨 일이야? 해고됐다고? 응. 오늘 짐 쌌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지원 씨가 왔었어. 그리고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목걸이를 내 가방에 몰래 넣고. 뭐라고? 지원이가 감히? 민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가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 복직시킬 수 있어.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왜? 넌 잘못한 게 없잖아. 아버님이 반대하시는 거 맞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맞죠? 침묵이 흘렀어요. 연희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요.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연희야, 그건. 민재 씨. 연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 저 때문에 민재 씨만 힘들어요. 아버님과 사이도 나빠지고 회사 일도 어려워지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너랑. 저한테는 상관 있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가족도 있고 배경도 있고 민재 씨 옆에 어울리는 사람이요. 연희야, 제발.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5개월 정말 행복했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이 생긴 것 같았고요. 그럼 왜 헤어지자는 거야? 민재도 울고 있었어요. 그게 민재 씨한테 맞는 일이니까요. 제가 민재 씨를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줘야죠. 연희야. 행복하세요, 민재 씨. 연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소리내어 울었어요. 추석 전날 밤 연희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일기장을 폈어요. 오늘도 누군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없다고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정말 궁금하다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민재 씨도 없어. 직장도 없어. 나한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연희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모레도 혼자일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연희는 고아원 앞을 지났어요. 사랑의 집. 자신이 18살까지 자란 곳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들이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엄마가 해준 것처럼 가르쳤죠.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자, 송편은 이렇게 빚는 거야. 엄마들이 다 이렇게 해주신대.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쓸쓸함이 어려 있었어요.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요. 연희도 그랬었죠. 명절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떠나는 걸 보며 혼자 남았었어요. 연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랬겠지. 평생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 원장 선생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희야, 왜 여기 서 있어? 들어와.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지나가다가. 원장 선생님이 연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희야, 힘들면 여기로 와. 이곳은 너의 집이야. 언제나.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연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잘 되겠어요? 직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제 돈도 떨어져 가는데. 통장 잔액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아원 후원금도 보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보낸 50만 원이었죠.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요. 아이들 밥은 먹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결심은 연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어요. 시급 9천 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습니다. 3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는 연 18%였죠. 그중 50만 원은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나머지로 월세를 내고 당분간 생활비로 쓸 거였어요. 첫 출근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은 태양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연희는 낯익은 거리를 걸으며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드나드는 VIP 손님들. 일주일 전까지 자신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연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점장이 유니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 응대, 재고, 정리, 청소 다 해야 돼요. 힘들어도 참아야 해요. 알바 구하기 힘드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희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호텔 유니폼과는 너무 달랐어요. 값싼 천, 어색한 핏. 하지만 이제 이게 연희의 옷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라면을 끓여주고 도시락을 데워주고 담배를 팔았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손님이 뚝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을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호텔 프런트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편의점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새벽 3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루한 파카를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연희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노인은 대답 없이 라면 코너로 갔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가장 싼 라면을 집었어요. 1,500원짜리였습니다. 계산대로 왔어요. 지갑을 꺼내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원, 50원, 10원.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희가 재빨리 주워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동전을 다 세었어요. 1,400원이었습니다. 100원이 부족했죠.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돈이 좀. 괜찮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연희가 자기 지갑에서 100원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라면을 건넸어요. 끓이시겠어요? 아, 그래 주시오. 연희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면을 좀 더 넣어줬어요. 계란도 하나 넣었습니다. 노인은 편의점 구석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연희는 카운터에서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먹었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계산대로 왔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계란까지 넣어줘서. 아니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노인이 연희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괜찮아요. 일하는 곳이 어디든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연희가 밝게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빨리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연희는 이상했어요. 왜 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려 했을까?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왔거든요. 편의점 밖 태주는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주는 모든 걸 봤어요. 해고당한 연희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것, 100원 없는 노숙자에게 자기 돈으로 채워주는 것, 계란까지 넣어주는 것, 그리고 억지로 웃는 그 얼굴도요. 태주는 10년 전 잃은 딸 수아가 떠올랐습니다. 수아도 그랬었어요. 고아원 봉사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자기 용돈으로 과자를 사줬었죠. 아빠,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요. 수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연희 씨 신상 정보 더 자세히 조사해. 네, 회장님. 어떤 부분을요? 모든 것. 생년월일, 혈액형, 버릇, 좋아하는 것들. 다. 알겠습니다. 태주는 편의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연희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연희야. 내가 더 지켜볼게. 그리고 확신이 서면 태주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태주는 또 편의점에 왔어요. 이번에는 빵 하나를 샀습니다. 역시 돈이 조금 부족했고 연희는 또 자기 돈으로 채워줬어요. 어르신, 자주 오시네요. 그래. 여기 라면이 맛있어서. 다음에는 제가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째 밤 태준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추워서.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연희가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공짜였어요. 이거 괜찮겠소?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태주는 커피를 마시며 연희를 봤어요. 10년 전 잃은 딸과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생년월일 3월 15일 혈액형 AB형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버릇 긴장하면
귓볼을 만진 말버릇 괜찮아요. 모두 수아와 똑같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보낸 거였어요. 하늘에서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통장 잔액은 2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대출금은 매달 55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요. 편의점 알바로 버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이었어요. 월세 50만 원, 대출 상환 55만 원, 고아원 후원 50만 원. 합치면 15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 부족했어요. 식비도 안 나왔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기로요. 전단지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시급 10,000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일하면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아침 7시에 끝나고 전단지 일이 10시에 시작됐어요. 잠을 잘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죠. 연희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일주일 후 연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몸무게는 5kg이 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전단지를 돌리다가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연희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편의점 출근까지 6시간 남았어요.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민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서지원과 약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요? 연희는 민재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함께 걷던 한강 다리, 손을 잡고 웃던 카페, 프러포즈 받던 그날 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씨, 보고 싶어.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출 회사였어요.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번 달 상환금 55만 원, 이틀 후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연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0만 원. 전혀 부족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연희야, 미안한데 혹시 이번 달 후원금 어려우면 괜찮아.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 연희는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고아원에 후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정말 괜찮아? 억지로 하지 마. 괜찮아요. 아이들 밥은 먹여야죠. 전화를 끊고 연희는 통장을 다시 봤어요. 20만 원에서 대출 상환 55만 원, 고아원 후원 50만 원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기로요. 스마트폰으로 대출 앱을 켰어요. 신용대출, 금리 연 24%. 이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100만 원 대출 승인. 이제 총 대출금은 400만 원이 됐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은 70만 원이었어요. 연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입 편의점 150만 원 전단지, 180만 원, 330만 원 지출, 월세 50만 원 대출, 70만 원 고아원 50만 원 170만 원 남는 돈 160만 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식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14시간 일하는 생활. 이미 한계였어요. 밤 11시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다가 그만 컵라면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물이 손에 쏟아졌습니다. 아! 연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점장이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희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팠어요. 그날 밤 연희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멍든 눈, 화상 입은 손.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일했죠.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연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그 노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컵라면을 샀어요. 연희가 끓여줬습니다. 노인이 연희의 손을 봤어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 다쳤소? 아, 네. 실수로. 괜찮소? 괜찮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는 이상했어요. 왜 저 할아버지는 자꾸 눈물을 흘리려 할까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왔거든요. 편의점 방, 태주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 씨 대출 내역 확인했나? 네, 회장님. 총 400만 원입니다.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왜 대출을 받았지? 고아원 후원금 때문인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과 전단지, 알바 병행 중입니다. 14시간? 네. 잠은 3시간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니? 별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지켜보기는 끝이라고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2시, 연희는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난 후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가도 아무도 없는 빈방뿐이었으니까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깜깜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죠.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무 의미도 없이? 직장도 잃고 사랑도 잃고 빚만 늘어났어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난간을 꽉 잡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라리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연희가 돌아봤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편의점에서 자주 봤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해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산책하다가요. 잠이 안 와서. 그런데 아가씨야말로 이 새벽에 왜? 연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요? 저도. 그냥요. 태주는 연희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알고 있었어요. 연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모두 지켜봤으니까요. 아가씨, 네, 저기, 편의점에서 따뜻한 거라도 마실까요? 제가 살게요. 어르신이 어떻게, 오늘 폐지 팔아서 돈이 좀 생겼어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연희는 거절하려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기 싫었어요.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 두 사람이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한 달 전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왜요? 아가씨는 그렇게 친절하던데. 누명을 썼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과도 헤어졌어요. 쟤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사랑도 가족도. 연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가씨, 어르신은 외로우세요? 연희가 물었어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외롭습니다. 가족은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사고로 잃었어요. 연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25. 저랑 같은 나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납니다. 왜 날 못 지켜줬냐고 물어요. 연희도 울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아빠라고.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배고프시죠? 라면 드실래요? 연희가 일어났어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 2개를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요. 점원이 라면을 끓여줬어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착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연희가 작게 웃었어요. 그냥, 저도 버림받았으니까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요. 버림받았다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앞에 버려졌대요. 누가 제 엄마 아빠인지도 몰라요. 연희가 라면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자고. 혼자인 사람, 힘든 사람을 못 본 척하지 말자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어르신도 도와드린 거예요. 편의점에서요.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어르신도 누군가의 아버지셨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셨을 거예요. 그 말에 태준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라면 국물에 떨어져 파문을 만들었어요. 어르신 우세요?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 태준이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헤어졌어요. 어르신, 어디서 주무세요? 지하철역 근처에 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돼요. 연희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5만 원권 한 장이었습니다. 연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가씨, 이건 너무. 제발이요.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밥도 드시고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자신은 7,500억 원을 가진 회장입니다. 하지만 이 5만 원이 그 어떤 돈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오늘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태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5만 원을 봤어요. 구겨진 지폐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 같았습니다. 태주는 5만 원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 씨 계좌에 100만 원 넣어줘. 익명으로. 네, 회장님. 그리고 DNA 검사 준비해. 수아의 유품과 연희 씨 것을 대조해봐. 네. 회장님, 혹시 몰라. 생일도 같고, 습관도 같고, 혈액형도 같아. 만약 수아가 살아있는 거라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전화를 끊고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아야, 이 아이를 내가 보낸 거니? 별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5만 원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DNA가 어떻게 나오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요. 딸로 받아들이겠다고요. 피는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회사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DNA 검사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연희에 대한 전체 조사 보고서였어요. 태주는 먼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박연희, 25세, 고아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호텔 경영학과 수석, 4년간 태양호텔 최우수 직원,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음, 그리고 5년간 매달 50만 원씩 고아원 후원, 총 3천만 원, 현재 대출 400만 원, 하루 14시간 노동, 수면 시간 3시간.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차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고객이 화를 내도 항상 웃으며 응대했어요. 프로였어요. 태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DNA 검사 결과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혈연관계 확률 0%. 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태준이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수아가 보낸 거야. 회장님, 생각해봐.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생일도 성격도 습관도 다 똑같아. 태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수아가 하늘에서 보낸 거야. 아빠, 이 아이를 지켜줘라고. 비서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박연희 씨가 어제 또 고아원에 50만 원 보냈습니다. 또? 네. 대출을 더 받아서요. 총 500만 원이 됐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이건 지난 5년간 통장 내역입니다. 서류를 펼치자 매달 50만 원씩 고아원에 후원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연봉이 2,500만 원인데 매년 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4분의 1을요.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상견례 준비해.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반대하신다고.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가문이 뭐가 중요해? 피가 뭐가 중요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 자기가 힘들어도 남을 돕지. 이런 사람이 진짜 귀한 거야. 태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수아의 사진을 꺼냈어요. 수아야, 고마워.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낸 선물이구나. DNA는 달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내 딸이야. 태준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너처럼 착한 아이가 다시는 아프지 않게.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세워야지. 서지원부터 처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CTV 원본 확보했나? 네, 조작 전 파일 확보했습니다. 좋아. 그걸로 고소해. 무고죄, 위증교사, 명예훼손.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배동수 과장.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직원 해고시킨 것. 중징계해. 네, 회장님. 박연희 씨는 즉시 복직 조치.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데 대한 보상금 1,000만 원 지급. 알겠습니다. 대출금 500만 원도 다 갚아줘. 이자까지 전부. 비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장님, 그 정도까지. 당연하지. 우리 호텔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해서 생긴 빚이야.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지.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한남동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예약해. 상견례 하시겠습니까? 그래. 민재한테도 연락해. 연희 씨 데리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그날 오후 연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연희 씨, 태양호텔 인사팀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연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직 결정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요? 정말 복직이요? 네. 그리고 그간의 피해 보상금 1,000만 원 입금해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1,000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복직 통보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복직이야.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누가 도와준 걸까? 연희는 몰랐어요. 그 노인이 편의점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한강 다리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그분이 누구인지 며칠 후면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태주는 5만 원 지폐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연희가 준 그 돈이었어요.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500억 원보다 소중한 돈이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연희야.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민재가 연희를 데려왔어요. 연희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죠. 민재 씨,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이 저를. 괜찮아.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어 하셔. 갑자기 복직도 되고 보상금도 받고 너무 이상해요. 혹시 민재 씨가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놀랐어. 민재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믿어. 오늘 다 알게 될 거야. 프라이빗룸 문이 열렸어요. 넓은 방 안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자. 천천히 돌아섰어요. 연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믿을 수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만났던 노인, 한강 다리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그 할아버지, 5만 원을 받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파카 대신 맞춤 정장, 구부정한 자세 대신 꿋꿋한 어깨. 안녕하세요, 연희 씨. 태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 이제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연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섰어요. 그럼 노숙자는 변장이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우리 아버지야, 연희야. 윤태준 회장, 태양호텔 그룹 회장.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3번 만났습니다. 모두 노숙자 차림으로요. 왜 그러셨어요? 시험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재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태준이 테이블 위에 작은 영수증을 올려놓았어요.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의점에서 당신은 돈 없는 노인에게 자기 돈으로 라면값을 채워줬어요. 계란까지 넣어주면서요. 연희가 영수증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한강 다리에서 당신은 자살을 생각하던 노인과 라면을 나눠 먹으며 위로해줬어요. 자신도 힘든데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번째, 5만 원을 줬을 때 당신은 한 달 빚까지 내가며 고아원 아이들을 도우면서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한 돈을 갚기 위해 밤새 일했죠. 연희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착했고 따뜻했고 원칙을 지켰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연희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내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무시했던 것, 그리고 서지원의 음모를 막지 못한 것.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1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에 당신과 똑같은 나이의 딸을요. 회장님, 수아도 당신처럼 착했어요. 고아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항상 웃었죠. 당신과 생일도 같고 습관도 같았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했습니다. 혹시나 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펼쳤어요. 연희가 봤습니다. 혈연관계 확률 0%.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태준이 일어나 연희를 꼭 안았어요. 당신은 내가 지키지 못한 딸입니다. 수아가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에요. 피는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내 딸이에요. 연희는 참았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못 불러본 그 단어. 목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빠. 태준도 울었습니다. 그래, 딸. 우리 딸.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재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연희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태준이 연희를 놓고 얼굴을 마주 봤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죠? 이제 내가 있어요. 내가 당신 아버지 할게요. 그리고 민재와 결혼도 축복해 줄게요. 아버지. 연희가 다시 태준을 안았습니다. 태준은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줬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테이블 한쪽에 수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연희가 사진을 봤습니다. 언니, 예쁘시다. 응, 너처럼.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수아가 말하고 있어. 연희야, 우리 아빠 잘 부탁해라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6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태양호텔 대연회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연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어요. 준비됐어? 네, 아버지. 태준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조금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다시 딸을 갖게 해줘서. 태준이 연희의 면사포를 내려줬습니다. 가자, 딸. 내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태준이 연희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단 끝에서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태준과 연희가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연희의 손을 민재에게 건넸어요. 잘 부탁한다, 아들. 네, 아버지. 민재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준은 객석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아야, 봤지? 내가 보낸 동생이 결혼해. 행복하게 해줄게. 맑은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연희는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사랑의 집 아이들 30명이 왔습니다. 한 아이가 연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아빠 있어요? 응, 있어. 연희가 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셔. 우리 아빠. 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우와, 진짜요? 응. 선생님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 아이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족 생길까요? 연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반드시 생겨. 선생님처럼.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친구들. 나는 연희 아빠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야. 가족이 없어도 괜찮아. 서로가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연희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연희를 보고 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희와 민재는 호텔 루프탑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재가 연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아 언니 고마워요. 저를 이 가족에게 보내줘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호텔 일도 계속하고 싶고, 고아원 봉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아기 낳으면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응, 우리 아빠. 연희가 그 단어를 다시 말했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질리지 않는 단어였어요. 외로웠던 고아 출신 호텔 직원. 그녀는 누명을 쓰고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장한 회장이 그녀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과 딸을 잃은 아버지가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진짜 가족을 이루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